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우선 대장동 재판부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유동규, 김만배 뭐 5명이 모두 다 전원 구속되는, 법정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관련자, 민간업자 관련자 일당 전원이 1심에서 중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우선 사건을 다루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 상황은 검찰이 2021년 10월에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원장을 처음 기소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으로 보면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1심 판결에 이미 어떤 차원으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들, 그러니까 성남시의 실세들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벌인 부패 범죄다, 네. 부동산 부패 범죄다 하면서 성남시가 갖고 가야 할 이익을 저들이 갖고 가면서 또 민간업자들이 갖고 가면서 배임 행위가 명확하고, 네. 그 과정에서 서로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이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가 있었다라면서, 예. 저 민간업자들과 저 5명 중에 뭐 그 얻은 이득은 수천억이다. 수천억인 것이고, 제가 보기에 그 대한민국에 역대 있었던 각종 부동산 개발 비리 중에서 개인이 이득을 취득한 금액 중에는 단연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기록은 깨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부동산 개발 비리를 많이 봤지만, 뭐 뇌물이라 해봤자 뭐 한 수천만 원대에서 뭐 수억 원대, 뭐 3억, 4억 이 정도인데, 지금 뭐 4천억,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렇게 형량이 나올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 추징금, 김만배 추징금 428억, 사실 검찰에서 주장한 추징금은 한 2천억 정도예요. 네, 네. 김만배가 그 화천대유 대표거든요. 그 전 기자이고 화천대유 대표이고, 또 나머지는 뭐 천화동인 뭐 몇 호 이렇게 있는데, 그 추징 액수 중에서 왜 이렇게 추징이 작게 나왔냐면, 개발 단계마다 그 사업 시행 단계마다 이 추징액을 매기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어가지고 7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저게 발생한 건데, 7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 2015년 이전에 그 한 거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좀 매기기 힘들다라고 해서 428억만 나온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항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저들이 처벌을 받는 건 처벌을 받는 거고, 저 이득을 얻은 4천억에서 5천억 상당의 금액이 어디로 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금액을 어디다가 썼냐, 입금된 거는 맞는데 그거 어디다 썼냐, 그 현금화를 한 것이냐 어디다 썼냐, 이게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예. 어디다 썼는지는 김현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지난번에 김현지가 통화해서 누군가하고 약 300억 정도, 걔네들 300억 정도 땡겨와야 하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300억을 현금으로 땡겨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 정도 개발을 해야지 300억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저수지 하나,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큰 저수지 네. 중에 하나니까 대장동 저수지. 뭐 정진상, 저수지란 용어는 사실은 이런 부패 범죄에서 저지른 용어는 정진상이 만드는 거니까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시 수뇌부가 지금 제의가 됐잖아요. 네. 그 719쪽짜리 분량 중에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이 표현도 네. 딱 명시적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정진상 외에 수뇌부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네. 수뇌부가 누굴까? 저는 이재명이 왜 또 있는지 김현지까지 포함을 해줄까요? 어쨌든 그 수뇌부가 있다는 건데, 김현지는 당시에 사실 성남시의 뭐 중요 직책을 맡진 않았습니다. 성남의제 21에서 일하고 있을 때이거나 아마 그 시점이기 때문에 수뇌부라고 하면 딱 이재명만 일단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재판부 판결문에 보니까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재명의 개발 공약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고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이 특혜를 만들었다. 민간인에게 특혜를 준 게 발단이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재판부가 정진상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였다. 즉 이재명이 정진상이었고 지시가 이재명 이제 지시였다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에게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의 이행 업무였다. 이것도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연관된다면 성남시 수뇌부 어떤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재명과 연관이 있냐 없냐. 예. 이재명이 저러한 각종 보고를 받으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거고요. 예. 보고 이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직권남용과 저 각종 배임죄에 또 공범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몰랐다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유동규 그 본부장의 말도 그렇고 이 판결 판시에 대한 취지를 해석해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지만 네. 단독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진 않았다. 성남시 수뇌부와 얘기를 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니까 이 판사님들도 판결문에 이제 성남시장이라고 딱 명받기가 딱 받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피고인 대상은 아니니까. 예, 성남시장으로 딱 못 받으면 현직 대통령이 판결문에 딱 있다 이게 되니까 네. 표현을 성남시 수뇌부라고 약간 순화시켰지만 수뇌부가 누구입니까? 시장이 수뇌부이죠.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 지방 행정 그 재정 회계 규칙을 보면요. 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은 각급 과에서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A4 용지를 사던가 급하게 뭐 종이 테이프를 사던가 뭐 노트북 뭐 100만 원짜리 급하게 사던가 이런 거는 각급 과에서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각급 과에서 알아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후정산을 받거든요. 네.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다 검토를 해요.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다 그 시장이 검토를 하죠. 하다못해 뭐 분리수거 업체나 뭐 쓰레기 수거 업체 어디 뭐 나무를 심던가 이런 거 다 시장 결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 4천억에서 5천억의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개발 비리인데 이거를 당시 시장이 몰랐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재판부의 이제 사건의 이제 맥락은 다 잡았으니까 뭐 자세히 분석 안 해도 우리가 이 워낙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많이 오래전에부터 다뤄왔으니까 다른 맥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정부와 민주당, 그러니까 당정이죠. 당정이 지난달 말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지금 1심 재판부,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가 이거 배임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구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뚜렷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임죄라는 게 그 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기업에서 원하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 오너들의 다양한 경영상 판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배임죄는 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형법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상 배임죄가 있어요. 네네. 이 상법상 배임죄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항상 폐지해달라는 건 이 상법상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거는 폐지 안 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여러분들 뭐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입니까? 남욱이나 정진상이 기업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기업인입니까? 근데 형법상 배임죄를 갑자기 폐지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게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지금 대장동과 같은 저러한 몇천억 단위의 국가 기금을 이용한 개발 행위 저게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 사람들은 지금 수천억의 이득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하다못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받은 사람들, 2천만 원, 3천만 원의 이득을 받은 사람들도 다 구속합니다. 다 구속하니까 너네도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배임죄를 폐지해서 너네는 무죄를 준다? 이거는 사법체계에 굉장히 심각한 발상이다라고 재판부가 미리 꼬집은 것이죠. 네.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까지 구분해서 딱 명료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청년들이 국회에 몰려가서 지금 선포한 영상이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전원이 유죄가 확정되고 중형 선고가 되고 또 법정 구속이 되면 이게 알려지면서 청년들 또 국회로 몰려와서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재명의 권력 형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아주 영상이 사실은 조금 이보다는 긴데 그중에 아주 짧은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은 사실상 껍데기만 주권자 취급을 받지만 그나마라도 주권자 취급을 해주는 지금 더 늦어지기 전에 이재명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국민도 재판과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기 위하여 제3심제가 존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라도 법치주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단은 독재자 탄생의 서막입니다. 자, 이재명은 재판을 받아라. 법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재판 재개 목소리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이게 더 약간 거세지겠네요. 네, 청년들 되게 멋있습니다. 예. 그 청년들을 굳이 좌파 청년과 우파 청년을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저렇게 보수 우파 청년분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당당하거든요. 네. 내 얼굴이 전 세계에 팔리고 내 이름이 전 세계에 팔려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난 당당하다.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을 한 거다라는 거고 이 가끔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 오는 거 보면 꽁꽁 싸매고 가려가지고 뭐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좌파 진영, 진보 진영 연단에 올라가서 그 말하는 사람들 다 여기 꽁꽁 싸매고 있어요. 누군지 전혀 몰라요. 부끄럽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네팔 혁명도 청년들이 한 거고요. 뭐 2010년경의 튀니지 혁명도 청년들이 일으킨 겁니다. 우리나라도 4.19 혁명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3.1운동도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항상 뭔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던가 뭔가 막혀있는 곳, 지금처럼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정부가 있는 한 청년들이 목소리를 계속 낼 거고요. 저렇게 지금 목소리를 얌전하게 내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렇게 정치적 목소리도 내고 좀 있으면 거리로, 요즘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리로도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좀 민주당이, 여당이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에이펙 정상회의 직전에 정청래가 엉뚱한 점 한번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 쌈딱이 그간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까지도 몰아가면서 해산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뭐 각종 정치적 이슈, 사법 이슈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정청래가 무정쟁 주간이라고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갑자기 그런 이상한 제안을 정청래가 했었는데 자,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사법부 해체를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는 사법부 해체죠. 이거 공론화를 공식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판중지법을 첫 번째 지금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이 재판중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에 한 3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관점은 논리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대장동 유동규 김만배가 유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무관하다. 라고 하면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린 무관하니까 우리 무죄를 받으면 돼. 근데 무죄가 또 100%라면 그냥 받으면 돼요. 빨리빨리 재판 진행하자. 오히려 재판 신속 처리 법안을 내야죠. 그렇죠. 재판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판을 중지한다는 거는 이재명이 대장동의 유관화다. 관련자들이 뭐 징역 8년씩 나오니까 거기에 수뇌부는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수뇌부 그 우두머리수로 그 형량이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순입니다. 재판 중지법과 이재명이 무관하다. 이게 지금 모순 관계인 점을 하나 꼬집으면서 두 번째 관점은 이 여권 내에 정치 권력의 약간 충돌인데 이거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그 대표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부터 신문 기사에 그 대통령실이 원하는 이재명이 원하는 신문 지면은
에이펙의 성과입니다. 11월 3일부터 이번 주는 다 에이펙의 성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다고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 내년 뭐 2월 달에 인사이동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정청래가 먼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에이펙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관점이 있고, 마지막 관점으로 정청래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우리는 국정안정법이다, 국정수호법이다라고 칭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말을 안 했으면 국정이 더 안정돼 있어요. 이미 안정돼 있는 상태인데 정청래가 저렇게 재판 중지법을 갖고 나와서 국정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지키자고 행위하면서 이 벽을 지키자면서 벽을 부시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행위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재판 중지법까지 제기가 됐네요. 유동규,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 정민용 5명 관련자들 전원 중형을 8년, 뭐 6년, 4년 이런 중형을 받은 사람들. 자, 성남시 수뇌부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성남시 수뇌부가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나와라, 이 장면이 나온 이제 거죠. 성남시 수뇌부 딱 하면 모르는 게 바보죠.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성남시 수뇌부, 그걸 뭐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자, 그 현장 살펴봤고요. 이제 김현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문제는 근래 본인의 육성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0억 한번 땡겨봐. 김 선생 300억 땡겨봐. 야, 300억을 그냥 땡겨도 되는 정도 돈으로 육성으로. 김 선생이 누구였을까? 학원가 김 선생도 아니고 김 선생 300억 땡겨봐. 지난번에는 이재명과 과거에 어떻게 싸우는지도 나왔죠. 성남시 의회에 들어가서 난입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재명도, 원래 이재명의 모습이 그래요. 거기에 같이 공무원 멱살을 잡고 흔드는 김현지의 모습, 그 거의 수준이 동급 수준이라는 게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변호사 이화영 변호사였던 설주한 변호사 사임시킨 것까지 여러 장면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용 건이 좀 터졌습니다.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그 재판 당시에 위중했던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김용 관련.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인데, 자, 그 2사람에게 위중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을 도와주려고 위중 혐의로 위중을 했다가 기소된 그런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이 김용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김, 히읗, 지읒, 초성을 보냈네요. 초성을. 이게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 일단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출신 이모 씨는 2023년 5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대는 등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시한 인물 있는 건가요? 2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 씨가 위증을 했다던 날로부터 열흘 뒤 김 전 부원장이 이들에게 실명이 아닌 초성으로 표시한 누군가를 만나 상의하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하자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또다시 중요한 내용을 지목한 인사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초성으로 표시된 해당 인물이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하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저 김히읗지읒 초성으로 나왔던 저 인물이 검찰은 이미 김현지 인물이다, 공범들과 몰래 사실은 소통을 하고 있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신이죠, 확신. 의심이 네. 아니라 확신입니다. 김용 당시 부원장이 저 문제 때문에 당시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절에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에 있는 모든 보좌진들, 모든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다 와라 해가지고 겹겹이 둘러싸우고 막 팔짱 끼고 해가지고 결국 압수수색을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그 뭐 윤석열 대통령실 압수수색할 때는 막았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비판하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김용 부원장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결정 못하니 김현지와라고 해라. 와 정말 김현지가 상왕입니다. 김현지가 컨트롤 타워고 만사 현통이고 1인 지하 만인 지상 김현지구나. 이러니까 김현지가 휴대폰을 자주 바꿨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물리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야죠. 김현지가 또 어떠한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하다못해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던가 법원에 이러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감 출석 문제나 법원에 이제 증인 출석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김용 재판에 지금 위중했던 저 관련자들, 피의자들까지 김현지가 만일 뒤에서 해당 공범들에게 위중하도록 교사를 하거나 살상 교사를 하거나 뒤를 봐줬다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이 됩니까? 네, 이 그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136조인데 예. 사실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119 구급대원이나 네, 뭐 네. 112 뭐 경찰관들한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 성립되는 거고 그거 말고 형법 314조에 징역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방해죄가 있어요. 업무방해죄가 예, 그게 되겠군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데 그 업무의 공무의 범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안 했을 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 위증을 교사했을 때는 위증교사가 성립이 돼요. 네. 그런데 저거는 그 위증교사나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서서 김용이 저지른 범죄 또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현지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취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정권을 비호하고 본인의 뭐 일자리가 연속되고 결국엔 지금 부속실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연상선상에서 봤을 때 김현지도 공범으로 의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기겠죠. 저 김희읍 지읒이 김현지가 아니다. 그럼 뭐 김효자입니까? 뭐 김현정입니까? 김현주입니까? 뭐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네. 김희읍 차라리 그냥 김현지라 쓰던가 좀 웃긴 상황입니다. 예. 예, 그건 뒤에 가서 왜 저렇게 쓰는지는 한번 좀 예. 다시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핵심 측근,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측근들, 고위직 사실은 이제 대통령 친인척 문제라든가 고위직들을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 비서관급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상한 짓 안 하는가 또 부패 행위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라고 원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특별감찰관 임명 계속 안 하고 있네요. 네,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역사를 보면 예.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이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박근영 씨라고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자매에 대해서 막 감찰하고 우병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막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을 맞이했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너네가 임명하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 임명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추천해라 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별감찰관을 추천 안 한 거지 특별감찰관실은 있어요. 그럼 뭐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3명 네, 정도. 네, 네. 대통령 문재인 그 선거 도와줘가지고 들어간 직원 3명이 있어요. 그 직원 3명은 5년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청와대니까 뭐 행정관이나 뭐 비서관급 뭐 공무원이 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 내내 자료만 보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그러한 게 있었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주장한 게 공수처의 발족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 안 한 건데 공수처의 발족과 특별감찰관 추천이 일단 사실상 관계도 없는 일이고 공수처라는 게 지금 5년 동안 기소를 6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국감 끝났으니까 예산이 막 내년 예산이 막 제출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17%가 이상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270억 가량인데 일도 안 하고 성과도 없이 예산만 늘리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계엄이 터진 거고 그 계엄 터지기 전에 그 한동훈 당대표가 당대표 임기 100일 기념해가지고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막 이런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자, 저런 거 감시하라고 특별감찰관 있는 겁니다. 저런 거라고 하면 이제 김현지, 네. 김현지 등등을 감시하라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민주당이 도입을 한 건데 결국 임기 100일 넘도록 130일 되도록 뭐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코멘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언제 하겠다 뭐 아무 코멘트가 안 나오기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좀 그 국민의힘에서도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의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문재인 정부에서 저 제도를 차라리 없애면 없애는 거지 없애지도 않고 임명도 안 하고 5년 동안 있으면서 또 저기 직원들은 또 월급 받아가고 이러한 아주 나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별감찰관실은 있습니다. 지금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계속 임명하지 않는 그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조금 이게 툭 튀어나온 그냥 별개의 문제로 한번 좀 살펴볼 문제가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장동이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 특히나 이제 운동권들 관련된 사건에 보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초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앞서 이 김용 관련된 텔레그램 이 메시지에 대해서 무슨 첩보 영화 찍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 지하 조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암호명을 사용을 합니다. 지하 조직원들은 직접 암호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암호명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암호명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급이 높다는 거죠. 암호명을 받으면 관악선 1호, 뭐 봉화 1호 이런 당시에 이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직접 당원으로 대개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나서 이렇게 암호명을 배치하는데 그리고 난수표나 스테가노그라피 수법을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북한 공작원과 교류 때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내에서 그냥 남한이라고 하죠. 남한 내에서 골수 운동권끼리도 비밀 정보를 나눌 때 이 가명이나 초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주간첩단 사건 한번 볼까요? 제주간첩단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자, 제주 지하 조직 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히읗 기읗 히읗. 저게 이제 한길이라는 조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비밀 조직원들은 저렇게 지하 조직에서 저렇게 초성을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은 있긴 해요. 좀 변형된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게 더군다나 저렇게 살펴보는 건 경기 동부연합과 같은 아주 비밀 지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그게 성남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성남에서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바글바글해서 저런 걸 쓰는 것을 운동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성남 경기 라인에서 근데 이걸 사용합니다. 김용이. 야, 그래서 이거 뭐 일반인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긴 했는데 이 간첩들이나 지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저런 사용 어떻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일단은 저 간첩 관련 저 사건 제주 지하조직 사건 말고 네. 다른 간첩 사건에서 김현지의 이름이 판결문에
명백히 박혀 있죠. 그 김현지가 그 간첩단에 관련해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는 박혀 있습니다. 간첩이라는 얘기보다는 간첩단하고 좀 연관돼 있는 사람은 좀 확실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가 그 이름을 떳떳하게 이름을 못 쓰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불법적인 일을 할 때, 그렇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뭐 내가 얘하고 약간 공모라던가 제가 공모를 해서 이게 아직 휴대폰이 뺏겼을 때 좀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김현지를 안 쓰고 김희읒 지읒이라 쓴 거 아니냐라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높은 사람에 대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왕의 이름을 입에 함부로 못 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뭐 김정은, 김일성 이런 이름을 일반 주민들이 입에다 못 담는다면서요. 그럼 별칭을 쓰던가 하다못해 뭐 미국 대통령도 경호국에서 뭐 독수리가 뭐 날개를 폈다, 독수리 이동한다, 뭐 무궁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궁화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암호를 쓰는 게 높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떳떳하지 않은 거 플러스 김용 입장에서 예. 예를 들어서 야 중요한 거는 김현지랑 상의해라고 하면 그 카톡이 어디에 짤로 돌아다니면 얘 봐라 날 그냥 김현지라고 칭했어? 이렇게 될까봐 그럴까봐 오히려 김용도 약간은 눈치 보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김현지가 이재명 아래에만 있지 만인의 위에 있고 네. 오히려 상왕 이재명보다 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냥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지하고 상해 이거는 이제 하대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내가 상관할 게 아니야. 김현지하고 상해 이 하대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김희혁지가 상의라고 하는 게 이거는 김현지를 높이는 거죠. 김현지가 밝혀지면 안 된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네. 또 해석이 되는군요. 네. 예, 김용 부분에 관한 새로운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와서 그 부분을 김현지와 연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이제 입장을 바뀔 때가 많이 됐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워낙 비밀이 많은 집단이고 그런 여성이고 또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김현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최민희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최민희가 사과를 한 것인지 사과는 하고 변명만 한 것인지 최민희 사과 아닌 사과 이건데 어쨌든 최민희가 30일 날에 무슨 이제 언론에서는 사과라는 타이틀을 다뤄주긴 했던데 뭐 좀 유감성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이렇다 사실관계다 이렇다 막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 아닌 사과 변명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당시에 들으셨어요? 이 국감이 종료가 되면 예.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베스트 국회의원과 워스트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예. 단연컨대 워스트는 워스트 오브 워스트가 최민희 의원이에요. 전국에 있는 우리 펜앤마이크 중앙방송 말고도 유튜브 방송 말고도 전국의 각종 지역 방송에서도 많은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을 하면서 워스트를 뽑자 그러면 다 최민희를 뽑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정의당 그 시의원하고도 토론했는데 저도 워스트를 최민희를 뽑았는데 정의당 시의원도 최민희를 뽑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는 게 나는 딸의 결혼식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게 뭡니까? 9월 초에 어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김현, 그러니까 과방위 김현 간사하고 뭐 의원님 딸 결혼한다면서요? 뭐 언제예요? 뭐 한복 입고 갈까? 그럴까? 딸 결혼식 이미 알았고요. 또 변명을 한다는 게 돈을 다 돌려줬다 혹은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돌려받은 거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 말 하자마자 오후에 보좌관이 와가지고 돌려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명확한 거는 최민희가 본인의 계좌 기록을 공개하면 돼요. 본인 딸 받은 그 청첩장에 계좌 카드 결제를 담았고 계좌 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카드 결제 왜 하는 줄 아세요? 카드 결제 왜 하는 이유가 법인으로 결제하기가 카드 결제가 너무 편해서 그래요. 법인 산하 기관이 다 법인입니다. 네. 뭐 한국전력이건 뭐 한국전력은 뭐 산자위이긴 한데 지금 뭐 과방위 산하에 있는 뭐 인터넷방송진흥원이든 뭐도 다 법인이에요. 법인이 카드 결제하기 편해요. 법인에서 현금을 빼서 갖다 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법인 카드로 결제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해놓은 건데 그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하던가 혹은
방명록도 다 공개를 하던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사과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아나무인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면서 이 노트북에다가 최민희 사태를 붙였는데 그걸 최민희 의원이 쉬는 시간에 막 떼요. 그 재물손괴거든요. 그 현수막 걸어 있는 걸 함부로 떼면 재물손괴인 것처럼 재물손괴도 하면서 저는 왜 사퇴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에이펙도 했고 했지만 결국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봇, AI, 뭐 반도체 등등 다 과방위 소관이에요. 과학 소관입니다. 과학 소관. 그리고 뭐 OTT 이런 건 다 방송 소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앞으로 2050년이나 2060년쯤 됐을 때 네.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왜 이렇게 그 다른 나라보다 뒤졌냐? 왜 이렇게 법이 규제가 많냐라고 하면 30년 후에 그러한 탓은 다 최민희 탓입니다. 지금 해야 할 거를 못 하고 있어요. 과방위가 빨리빨리 AI 풀어주고 로봇 규제 풀어주고 뭐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중국은 휴머노이드가 걸어다니고 웬만한 식당에서는 다 로봇가 하는데 우리나라만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국회에서 못 하고 있는 게 다 최민희 탓이다. 최민희가 빨리 사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최민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입장을 밝혔을까요? 일부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좀 현실화되고 사실 뇌물 혐의 문제, 그중에 네. 이제 특가법상 또 뇌물 문제 이 확정되면 상당히 중형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단순한 정치적 의제 차원을 넘어서 이 사법적인 문제, 형사처벌 네. 문제까지 아주 구체화되니까 다급해서 지금 급하게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이 자기 입장이라고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카톡방에서도 네. 최민희에 대해서 그 미디어 특위 안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를 예.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이제 법률적인 검토 얘기를 나누는데 최민희 그 의원이 만약에 뇌물죄가 그 해당이 된다고 하면 뇌물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뭐 공직 박탈 당하고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갑니다. 근데 뇌물죄는 그 수수와 공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최민희가 뇌물을 받았다는 거는 의심되는데 누가 줬는지를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10월 30일 날 국민권익위에다가 일단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최수진 의원이 직접 가서 제출을 했고요. 저도 같이 가서 제출을 했고 그 제출을 하고 나니까 최민희가 당일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미 제출을 다 돼 있는 상태고 이 사건 수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 청첩장에 있는 카드 결제에 그 금융자료만 받아보면 돼요. 그거는 뭐 출석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받아보면 되고 또 최민희와 최민희 일가에 있는 계좌 기록도 그냥 받아보면 됩니다. 그러는 것이고 그 시기쯤에 최민희 후원 계좌 목록도 좀 받아봐야 돼요. 받아보고 나머지 이제 그 서류인데 방명록이나 그런 부분 또 화환을 보내는 이런 부분은 압수수색하면 방명록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권익위에 신고를 했으니 권익위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최민희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대목이 이 페북에 올린 글 중에 국민 여러분께 하고는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국회나 뭐 또 이런 관계자들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로 인해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라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에게 특히나 죄송하다고 하는 건 어떤 차원에서 네. 지금 해석을 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종특입니다. 종특. 뭐냐면 강선우 사건 때도 그랬고요. 네.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한테 사과하면 되거든요. 네. 강선우면 보좌진 피해 사과하던가 최민희는 지금 본인한테 암묵적으로 그 압박을 받았던 피감기관들한테 사과를 하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사과를 한다. 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땡큐죠. 왜 땡큐냐? 민주당 의원들이 최민희한테 적잖이 축의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축의금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100만 원을 냈습니다. 최민희의 김영란법이 걸렸으니까 95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고 나는 그래 내 마음은 표현을 했고 돈을 돌려받으니까 오히려 땡큐인데 걷다 대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한 게 이 이유는 나 과방위원장은 계속 유지하게 해줘. 나 과방위원장은 계속 하고 네네.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과방위 말고 나를 과방위에서 쫓아내려면 그와 동급인 대로 보내달라. 국회 상임위원장과
동급인 자리를 당내에 요직을 보내주던가 혹은 당 외적으로도 국회에서 요직을 좀 보달라 이렇게 읍소와 하소연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사실은 이 사태 딱 불거졌을 때 네. 나는 그 우리 딸 가정사니까 내가 행동을 적절치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러면 사실 끝났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같은 기간에 우상호 그 정무수석의 자녀도 결혼했죠. 네. 우상호 정무수석 그 결혼식이 정말로 인산인해였대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의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만약에 자기 자녀 문제다 정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명과 안하무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 카톡도 공개됐잖아요. 네. 그 보좌관이 말투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그 다른 피감기관 공무원한테 이거 뭐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이게 무슨 말투입니까? 옛날에 자식을 보면 뭐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 이런 것처럼 그 의원을 보면 그 보좌관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총체적으로 국민께 자 서가를 하려면 저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임위원장에 앉아서 그냥 볼멘 소리로 빔소리로 사과하지 말고 소통관을 통하던가 혹은 아니면 본인 계좌 기록을 공개하면서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2부에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대장동 재판의 은밀한 구석들 살펴봤고요. 초성으로 나온 김현지 그 장면 그리고 최민희의 장면 최민희가 상당히 다급했나 봅니다. 그 장면들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